여러분 안녕하세요. 12장 최소한의 규칙, 교사가 꼭 알아야 할 법과 원칙 시작합니다. 한 줄로 말하면 이거예요. AI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설계 요구사항이다. 오늘은 그 문장의 디테일을 채울 거예요. 유네스코의 8논쟁, 7단계와 책임의 4주체, 고영향 AI와 표시 의무, 그리고 규제의 4공통 분모까지 선생님이 교실에서 바로 쓰실 최소한의 규칙만 골라 가시면 됩니다. 이 장이 다루는 질문은 3가지입니다. 첫째, 왜 세계 각국과 유네스코가 동시에 규제에 나섰을까요? 그 규제들은 무엇을 지키려는 걸까요? 둘째, 한국 AI 기본법은 교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가? 교실에 닿는 2가지만 정확히 보시면 됩니다. 셋째, 그 요구를 내 교실의 규칙 한 페이지로 어떻게 옮기는가? 오늘의 핵심 문장은 이거예요. 규제의 질문은 AI가 위험한가가 아닙니다. 누가, 언제, 어떤 책임을 지는가입니다. 이 질문을 기억해 두세요. 이 장을 다 듣고 나면 선생님이 짚어가실 게 4가지 있습니다. 첫째, 유네스코가 정리한 생성형 AI의 8가지 논쟁입니다. 격차, 속도, 데이터, 블랙박스, 오염, 환각, 다양성, 딥페이크예요. 둘째, 정부를 위한 7단계와 책임의 4주체, 그리고 그 교차점에 선 교사의 자리. 셋째, 교사에게 직접 닿는 2가지. 학생 평가의 AI는 고영향 AI이고 AI가 만들었으면 표시한다. 넷째, 세계가 수렴한 4공통 분모와 소리 없이 들어오는 편향입니다. 이 4가지를 챙겨서 가시면 됩니다. 1부에서 우리는 비전과 경고를 보았고 2부에서 기술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이제 3부입니다. 우리가 설계할 것을 다루는 첫 장은 기술이 아니라 법과 규범이에요. 교사에게는 어쩌면 가장 실무적인 주제입니다. 규제는 겁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부터는 조심해야 하는지를 알면 매번 불안하게 판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AI가 만든 자료에는 표시한다. 이 규칙 하나만 있으면 가정통신문이나 학습지의 고민이 끝납니다. 표시하면 그만이니까요. 규칙이 없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현장의 선생님이 혼자 그 무게를 떠안게 됩니다. 규칙은 그 무게를 여럿이 나누는 장치예요. 오늘 가져가실 것은 외워야 할 조문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입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왜 규제인가 8가지 논쟁. 유네스코는 2023년 가이드에서 생성형 AI를 둘러싼 논쟁을 8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규제는 이 논쟁들에 대한 답이에요. 그중 상당수는 우리가 이미 만난 얼굴들입니다. 하나씩 훑어보세요. 8가지 중 앞에 넷입니다. 첫째, 디지털 빈곤의 심화. AI를 만들고 통제하는 힘이 소수 국가와 기업에 집중됩니다. 같은 도구라도 누구에게는 조력자고 누구에게는 또 하나의 장벽이에요. 1장에서 보신 격차 문제입니다. 둘째, 규제를 앞지르는 기술. 법이 정해지기 전에 도구가 먼저 교실에 들어옵니다. 교실은 법보다 빠르고 한 번 들인 도구는 쉽게 거둬지지 않아요. 셋째, 동의 없는 데이터 사용. 모델 학습에 인터넷의 데이터가 허락 없이 쓰입니다. 학생의 성적, 행동 기록, 목소리와 얼굴까지 섞일 수 있어요. 넷째, 설명할 수 없는 모델. 왜 이런 답을 냈는지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채점 결과에 왜 이 점수인지를 물어도 도구가 답을 못 주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넷입니다. 다섯째, AI 생성물의 인터넷 오염. 오류와 편향이 섞인 글이 다시 학습 데이터가 됩니다. 잘못된 정보가 한번 퍼지면 더 그럴듯한 모습으로 돌아와요. 여섯째, 실세계에 대한 이해 부족. 그럴듯하지만 틀린 답을 만들어냅니다. 8장에서 보신 환각이 바로 이 논쟁에서 나와요. 일곱째, 의견 다양성의 감소. 다수의 견해만 반복하고 소수와 주변의 목소리는 더 주변화됩니다. AI는 다수가 말하는 정답을 반복할 뿐이에요. 여덟째, 더 깊어진 딥페이크. 조작된 이미지와 영상이 진짜와 구별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이 무단으로 영상에 합성되는 피해도 이미 보고되고 있어요. 이 8가지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누가 책임지는가가 불분명한 채로 속도만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네스코의 처방은 금지가 아닙니다. 책임의 배분입니다. 규제의 질문은 AI가 위험한가가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 책임을 지는가예요. 자주 하시는 질문 하나. 규제가 생기면 교실에서 AI를 아예 못 쓰게 되는 건 아닌가요? 아니요. 유네스코가 보여준 방향은 금지가 아니라 책임의 배분입니다. 한국 AI 기본법도
사람의 관리 감독과 표시 의무처럼 쓰는 방식에 조건을 다는 쪽이지 쓰지 말라는 쪽이 아니에요. 규제를 AI를 쓰는 어른의 책임을 명확히 해주는 도구로 보시면 선생님이 더 안심하고 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유네스코의 답 7단계와 네 주체. 핵심 문장은 이거예요. 규제는 정부가 만들지만 교실에서 그 규제를 실제 작동시키는 것은 교사의 역량입니다. 이 문장을 기억해 두세요. 유네스코는 각국 정부가 생성형 AI를 규제하기 위해 밟을 수 있는 7단계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데이터 보호 규제 마련. 학생 정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둘째, 전 정부 AI 전략의 채택과 재원 확보, 교육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자 움직이지 않도록 한 지붕 아래 묶는 일이에요. 셋째, AI 윤리 규제의 공고화와 시행. 선언에서 실행으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넷째, 저작권법의 조정. AI가 만든 그림과 글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선생님이 만든 자료와 학생 결과물에도 닿는 질문이에요. 다섯째, 생성형 AI 특화 프레임워크. 표시 요건처럼 생성형 AI만의 특징을 다루는 규칙입니다. 중국 2023년 임식 유정이 한 예예요. 여섯째, 교육과 연구에서의 역량 구축. 학교와 교사에 대한 훈련과 지원입니다. 일곱째, 장기 영향에 대한 지속적 성찰과 공개 토론. 규제는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닙니다. 기술이 변하면 다시 열어야 하는 문서예요. 이 중에서 교사와 가장 직접 연결되는 것은 6번째 단계입니다. 나머지 6단계는 무대를 만드는 일이에요. 데이터 보호, 전정부 전략, 윤리 규제, 저작권, 특화 프레임워크, 장기 성찰. 6번째 단계는 무대 위에서 실제로 연기하는 일입니다. 학교와 교사에 대한 훈련과 지원. 사실 이 책 전체가 6번째 단계의 실행이에요. 선생님이 내일 만드시는 수업도 결국 이 6번째 단계의 일부입니다. 규제는 정부가 만들지만 교실에서 그 규제를 실제 작동시키는 것은 교사의 역량입니다. 그림 12.1을 보세요. 유네스코는 규제의 책임을 4주체에게 나눕니다. 첫째, 정부입니다. 위험평가와 분류,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연령 기준 정의. 선생님이 지켜야 할 규칙의 원천이에요. 둘째, 공급자 곧 AI 기업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모델, 차별적 콘텐츠 금지, 생성물 라벨링 설명 의무. 선생님이 도구를 검증할 때 요구하실 근거예요. 셋째, 기관, 학교와 교육청입니다. 도구 감사와 검증, 연령 적합성 확인, 장기 영향 검토. 선생님은 이 과정의 현장 당사자예요. 넷째, 개인, 교사와 학습자입니다. 이용 약관과 법규 인지, 윤리적 사용, 위법 사용 신고. 선생님 자신의 일상적 책임 영역이에요. 그림의 핵심은 아래쪽 주황색 띠입니다. 교사는 내 상자 중 하나에 갇혀 있지 않아요. 기관의 구성원이자 개인 사용자로서 두 곳에 동시에 섭니다. 예를 들어 학교가 새 도구를 검증할 때는 기관의 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하세요. 같은 도구를 매일 교실에서 쓸 때는 개인 사용자로서 스스로 법규를 지키셔야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실 때마다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책임이 모호해지는 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장 사례입니다. 초등 4학년 담임 A 선생님이에요. 담임반에서 쓸 AI 학습 도구를 소개받고 계약 전에 공급자에게 4가지 질문을 보냈습니다. 첫째, 학생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되고 누가 접근할 수 있나요? 둘째, 13세 미만 학생의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셋째, 도구가 내린 판단의 근거를 교사가 볼 수 있나요? 넷째,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연락하면 되나요? 공급자 담당자가 문서로 답변을 보내왔고 A 선생님은 그 답변을 학교와 함께 검토한 뒤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업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셨대요. 질문을 보내고 나서야 설명 의무가 실제로 작동하는 순간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공급자와 기관의 책임은 기업이 저절로 이행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질문하고 확인할 때 비로소 실제로 작동하는 거예요. 1장과 3장에서 잠깐 등장했던 13세 기준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유네스코는 일반 목적의 생성형 AI 도구를 교육에 쓸 경우 최소 사용 연령을 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그 하한선으로 13세를 제시했습니다. 요지를 옮기면 이거예요. 일반 목적의 생성형 AI 플랫폼과 독립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최소 연령 기준은 13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 숫자는 미국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COP여 1998년과 채 GPT 약관에서 온 거예요. EU GDPR은 16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16세로 올리자는 논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일반용 도구의 기준이라는 것. 13세 미만용으로 특별히 설계되고 검증된 교육용 도구는 별개입니다. 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활동도 별개의 이야기예요. 초등 선생님이라면 이 두 갈래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기준이 초등 교실에서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초등학생이 이 하한선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초등 교실에서 AI를 아예 치우라는 뜻은 아니에요. 교육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도구와 교사가 지켜보는 활동은 별개입니다. 자주 하시는 질문. 우리 반에 13세 미만인 학생이 일반 생성형 AI를 이미 집에서 쓰고 있어요. 어떻게 안내하면 좋을까요? 금지 선언부터 하기보다 세 가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첫째, 이 도구는 나이 제한이 있는 도구이고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 때문입니다. 둘째, 집에서 쓸 때는 부모님과 함께 쓰기를 권합니다. 셋째, 학교에서 쓰는 도구는 학교가 검증한 도구입니다. 아이의 사용 자체를 문제 행동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아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고 모르는 것은 부모님과 확인하라고 안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한국 AI 기본법, 교사에게 직접 닿는 두 가지, 법 전체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실에 직접 닿는 두 가지만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무엇이 고영향이고 무엇을 표시해야 하는가, 그 두 가지예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약칭 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한국의 AI 기본법입니다. 일부 하위 법령은 2026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됐어요. 이 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범주를 도입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로서 시행령이 정한 11개 분야에서 쓰이는 것입니다. 채용, 금융, 의료, 교육 등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11개 분야 안에 초중등 교육에서 AI를 활용한 학생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교실에 닿는 두 가지만 정확히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학생 평가의 AI는 고영향이다. 두 번째, AI가 만들었으면 표시한다. 법령 정보 확인일은 2026년 8월 19일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학생 평가의 AI는 고영향이다. 고영향 AI로 분류되면 개발 이용 사업자에게 5가지 책무가 부과됩니다. 제34조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예요. 첫째, 위험 관리 방안 수립, 도구 설명서에 위험 관리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둘째, 이용자에 대한 설명 제공, 점수 산출 근거를 학생이 볼 수 있는가. 셋째, 이용자 보호 반관, 잘못된 평가가 나왔을 때 바로잡을 절차가 있는가. 넷째, 사람의 관리 감독, 교사가 결과를 검토하고 확정하는 단계가 설계되어 있는가. 다섯째, 문서의 작성 보관. 우리 학교는 평가 과정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학교에 공급되는 평가 도구를 선생님이 쓰신다면 이 5가지는 도구를 선택하고 운영할 때 확인할 근거가 됩니다. 여기에 교사에게 희망적인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법의 운용 논리상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사람이 개입하는 경우는 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고영향 AI의 엄격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AI가 낸 점수를 그대로 성적에 넣는 것과 AI의 결과를 참고 자료로만 쓰고 교사가 최종 판단과 책임을 지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구조입니다. 취지를 한 문장으로 옮기면 이거예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발과 운용에 있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며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사람이 진다. 결국 모든 것은 사람의 관리 감독으로 귀결됩니다. 3장의 유네스코 첫 번째 원칙, 인간의 주체성이 한국법에 그대로 문장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사의 검토가 법적으로도 핵심입니다. 현장 사례입니다. 중학교 사회 C 선생님이에요. 에세이 자동 채점 도구를 도입하기 전에 4가지를 정했습니다. 첫째, 사람의 관리 감독. 도구가 낸 점수는 참고로만 쓰고
최종 점수는 C 선생님이 직접 정한다. 둘째, 설명 제공. 학생들이 자신의 점수와 그 근거를 볼 수 있게 한다. 셋째, 투명한 안내. 학부모에게 채점의 일부에 AI가 쓰이며 최종 판단은 담당 교사라고 알린다. 넷째, 문서의 작성 보관. 채점 과정과 수정 사항을 문서로 남긴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다 해야 하나 싶으셨대요. 한 학기 동안 잘못된 점수가 나올 때마다 이 절차가 자신을 지켜주는 안전망이라는 것을 실감하셨습니다. 고영향 AI의 5가지 책무는 기업만의 일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도구를 도입할 때 함께 확인하고 실행해야 할 절차예요. 심화입니다. 기술과 정책에 관심 있는 분만 보시면 되고 부담스러우시면 건너뛰셔도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영향 AI 판단 가이드라인은 2026년 1월 시행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수정본이 배포된 살아있는 문서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월 27일, 1월 29일, 2월 13일, 4월 29일 수정본이 나왔어요. 11개 분야의 목록과 판단 기준이 언제든 조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도구는 고영향인가? 라는 질문은 한번 확인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학기 초나 새 도구 도입 시점에 최신 판본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요구는 표시 의무입니다. 제31조예요. AI가 생성했거나 AI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결과물은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사람이 인식 가능한 표시 또는 워터마크와 메타데이터처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유네스코의 공급자 책임 생성물 라벨링과 같은 방향이에요. 교사에게 이것은 두 방향으로 적용됩니다. 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는 자료, AI로 만든 학습지나 가정통신문에 표시하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낼 과제물에 AI 사용을 표시하게 하는 것. AI를 어떻게 쓰는지 밝히는 관행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법적 요구에 가깝습니다. 현장 사례입니다. 중학교 국어 B 선생님이에요. 작문 활동에서 학생들이 글 끝에 이 글에서 AI는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였나요? 한 줄을 쓰게 했습니다. B 선생님 자신도 수업 자료에 AI 초안, 그 다음 교사 검토라는 표시를 붙이셨고요. 처음에 학생들은 물었습니다. AI를 썼다고 하면 감점되나요? B 선생님은 이렇게 답하셨어요. 표시는 감점의 근거가 아니라 이 글을 만드는데 무엇이 도움을 줬는지 밝히는 예의입니다. 2달이 지나자 학생들이 스스로 이 부분은 AI가 써준 초안을 제가 고쳤어요 라고 먼저 말하게 되었습니다. 표시 의무는 감시가 아닙니다. AI를 도구로 대하는 투명한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이에요. 흔한 오해 하나 정리할게요. AI 기본법은 교실에서 AI를 못 쓰게 하는 금지법인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AI 사용을 금지하지 않아요. 요구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사람의 관리 감독, 최종 판단과 책임은 사람이 진다. 그리고 표시, AI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금지가 아니라 책임 있는 사용의 조건을 정하는 법이며 규칙이 명확해졌기에 선생님은 더 안심하고 쓰실 수 있습니다. 4번째와 5번째 부분입니다. 3개는 같은 방향, 규제의 공통 분모, 방식은 달라도 뼈대를 보면 같은 문장이 반복됩니다. 유네스코, 한국, EU를 나란히 놓고 보시면 길이 보여요. 같은 시기 EU에서도 AIX가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장에서 소개한 대로 교실에 AI를 도입하는 학교는 교직원이 AI 리터러시를 갖출 의무가 있어요. 제4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세 규제가 다르게 보입니다. 유네스코는 7단계의 권고, 한국은 고영향 중심의 기본법, EU는 위험 등급 기반의 통합법. 그러나 뼈대를 보면 같은 문장이 반복됩니다. 첫째, 위험에 따라 대우한다. 유네스코는 위험 평가, 한국은 고영향 AI 11개 분야, EU는 위험 등급이에요. 둘째, 사람의 감독을 보장한다. 유네스코의 인간 주체성, 한국의 사람의 관리 감독, EU의 인간 감독 의무. 셋째, 생성물과 사용을 투명하게 드러낸다. 유네스코의 생성물 라벨링, 한국 제31조 표시 의무, EU의 투명성 의무. 넷째, 사용자의 역량을 요구한다. 유네스코의 6번째 단계, 한국 기본법의 정신과 교육부 지침 EU 제4조입니다. 어떤 자료를 만나더라도 이 4칸이 채워져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규제 문서들이 반복해서 언급하는 위험 중 하나가 편향입니다. AI의 편향은 악의에서 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데이터에서 옵니다. AI는 인터넷에 있는 텍스트에서 가장 흔한 패턴을 배웁니다.
인터넷에서 가장 흔한 패턴이란 가장 목소리가 큰 다수의 관점이라는 뜻이에요. 유네스코가 지적한 대로 데이터에 적게 등장하는 사람들, 특정 지역, 특정 언어, 특정 직업의 여성이나 소수자는 AI의 답에서 더 적게, 더 편향되게 등장합니다. 교실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요. 예시 문장에 특정 성역할이 슬그머니 박혀 있거나 위대한 인물 목록이 특정 문화권으로 쏠리거나 학생의 이름을 읽고 그 집단에 대한 전제를 깔거나 합니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소리 없는 위험이에요. 두 교실 이야기입니다. 먼저 중학교 사회 C 선생님, AI가 만든 우리 지역 속의 안내문 초안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다. 유명 관광지와 대형 상가는 빠짐없이 나왔는데 학교가 있는 구도심의 재래시장과 작은 공방은 한 줄도 없었던 거예요. C 선생님은 초안을 그대로 쓰지 않으셨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이 안내문에 빠진 곳은 어디일까를 물으셨어요. 학생들이 재래시장, 복지관, 작은 도서관을 찾아내면서 AI는 무엇을 기본값으로 삼는가를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초등 4학년 A 선생님 반에서는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AI가 만든 예문의 아빠는 항상 회사에 가고 엄마는 항상 집에 있어요. A 선생님은 되물으셨습니다. 정말 그렇네? 왜 그럴까? 학생이 답했어요. 인터넷에 그렇게 써 있는 게 많아서요. 몇 분 뒤 학생들은 등장인물을 바꿔 쓴 새 예문을 만들었고 A 선생님은 그 과정 자체를 AI와 대화할 때 필요한 비판적 읽기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편향은 발견하는 순간부터 훌륭한 수업 재료가 됩니다. 교사가 하실 수 있는 일은 규제 문서들과 정확히 같은 방향입니다. 첫째, 누가 빠졌는가? 결과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AI의 답에서 누가 빠져 있는가를 묻는 습관입니다. 둘째, 학생과 함께 읽기. 이 관점은 공평한가를 묻는 것 자체가 훌륭한 수업이 됩니다. 셋째, 평가의 공정성. 특정 집단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점검하세요. 사람의 관리 감독이 바로 여기서 작동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완벽하게가 아니라 자주 조금씩이라는 태도예요. 발견할 때마다 기록하고 같은 지점이 반복되면 도구를 바꾸거나 질문 방식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 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AI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설계 요구사항입니다. 규칙이 명확해질수록 교사는 더 자신 있게 AI를 쓸 수 있습니다. 이 장을 다 들으셨으니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01. 네 가지 공통 분모, 위험, 감독, 투명성, 역량을 내 수업에 적용하면 무엇이 구체적으로 달라지는가? 질문 02. 최종 판단을 사람이 하면 통제 가능한 구조. 내 채점과 평가 방식에 AI가 개입한다면 그 지점은 어딘가?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말로 정리해 보세요. 질문 03. AI가 만든 자료에서 누가 빠져 있는가를 묻는 습관. 최근 내가 본 AI 자료에 적용해 보세요. 질문 04. 내 학교에 AI 사용 가이드라인 한 페이지를 만든다면 내 주체 가운데 어디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 정부, 공급자, 기관, 개인. 질문 05. AI가 만든 자료에 표시하는 관행. 학부모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감시가 아니라 투명성으로 받아들여질까? 이 질문들은 내일의 교실에서 바로 쓰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실천으로 옮기시려면 부록 2를 보세요. 오늘 가져가실 한 페이지입니다. 내 수업 AI 사용 가이드라인 4칸만 채우시면 됩니다. 사용 범위, AI 표시, 데이터 보호, 평가 유의점. 빈칸이 어디에 있는지만 표시해 두어도 충분해요. 규칙은 조문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입니다. 표시하면 그만, 그 한 줄부터 시작하세요. AI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설계 요구사항입니다. 규칙이 명확해질수록 교사는 더 자신 있게 AI를 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입니다. 첫째, 2023년 유네스코의 Guidance for Generative AI in Education and Research. 2장은 논쟁, 3장은 7단계와 4주체, 13세 기준이에요. 슬라이드의 링크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2026년 1월 22일 시행.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교실에 닿는 조항은 제34조 고영향 책무, 제31조 표시 의무입니다. 셋째, EU AI Act 제4조 AI 리터러시. 교실에 AI를 도입하는 학교는 교직원이 AI 리터러시를 갖출 의무가 있습니다. 12장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